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이제 6주를 지나고 이제 7주차를 또 우리가 이제 또 맞이해야 될 텐데, 우리가 이제 9주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 훈련 때문에 시험은 11월 첫째 주로 보고 2주 동안 여러분들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 7장 조직 내의 집단 갈등과 리더십에서 우리가 어떤 조직 내의 어떤 집단과 갈등, 그 다음에 리더십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리더십도 하나의 어떤 책들을 떼어서 우리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15주 강의 중에서 2주 시험을 보고 또 13주까지 이렇게 강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빨리빨리 진행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양해해 주시고 강의를 함께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제1절 조직 내 어떤 집단과 갈등입니다. 자, 어떤 집단의 연구, 즉 집단의 연구를 우리가 살펴보면 여기에서는 이 많은 조직인은 그 조직 자체보다도 여기에서는 조직 내 어떤 집단 속에서 주로 조직 생활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직 내의 어떤 집단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 집단과 이제 우리가 비공식적 집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이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은 서로 간에 어떤 상호 공존하는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어떤 정의는, 자, 집단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학자들 따라 정의하는 요소들이 조금씩 다르지만 여기에서 집단의 정의는 이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된 소수의 어떤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작용적인 인간의 어떤 집합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집단의 정의에 포함된 이런 개념적 요소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첫 번째는 집단은 어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은 최소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어떤 사회적인 집단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최대 한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지만 이 다수는 집단을 형성하더라도 그것은 이미 집단이 아니고 우리가 조직으로 변해서 우리가 조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집단의 어떤 공동의 목표를 여기에서는 달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 집단은 조직이 부여한 어떤 부분적인 임무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비공식적 집단도 어떤 나름으로의 어떤 인간적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이런 어떤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간에는 상호 어떤 의존 관계를 통해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간에는 일정한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는 질서와 여기는 규범이 있다는 거죠. 규범이 여기에서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집단은 집단 구성원 간에 상호 의존적이고 여기에서는 상호 작용하고 어떤 의존적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집단 구성원은 여기서는 일상적으로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상호 간에 어떤 그런 교호작용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우리가 이제 아침 출퇴근하다가 이제 버스 안에서 우연히 어떤 같은 좌석에 앉았다고 해서 그거는 집단이 아니라는 거죠. 이 집단 구성원 간에는 어느 정도 이 장기간의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상호 간의 기대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상호 간의 행위에 대해서 얘는 예측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과 멤버십입니다. 자, 멤버십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자, 한 사람과 집단의 어떤 다른 사람과 이 한 사람과 그다음에 집단의 어떤 다른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발적 멤버십과 비자발적 멤버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자발적 멤버십이라는 것은, 자, 구성원이 원해서
집단의 어떤 그런 구성원이 되는 경우, 자발적 여기 멤버십이라고 하고 비자발적 멤버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여기는 구성원이 되는 것을 우리가 비자발적 멤버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집단의 유형은 이제는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쭉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집단의 유형은 여러 가지 구분할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의를 통해서 알아볼 것은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공식적 집단과 우리가 비공식 집단을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성원 자격 집단과 이제 중거 집단,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 집단을 얘기하는데, 자, 공식적 집단은 뭐냐면 조직의 어떤 공식적인 이 목적, 공식적인 목적에 결부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조직이 의식적으로 만든 집단이다. 이 조직이 의식적으로 만든 집단을 우리가 공식적 집단이라고 하고, 자, 비공식적 집단은 이 개인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 만들어진 자발적 집단이다. 그래서 여기는 뭐 친목 집단이나 뭐 동문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낸 것이 비공식 집단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부대는 이제 정부 조직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식적 집단이고, 그 공식적 집단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뭐 이제 뭐 축구를 좋아한다든지 뭐 등산을 좋아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이제 각종 뭐 중고등학교 그다음에 대학 나오는 이제 동문들을 모여서 하는 것들은 이제 비공식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진행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성원 자격 집단, 성원 자격 집단과 이제 중거 자격 집단인데, 이 성원 자격 집단은 자, 어느 개인이 속해 있는 어떤 집단이고, 그 다음에 이 중거 집단은 어느 개인에 속해 있고 아니고 간에 여기에는 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가 속하고 싶어하는 집단으로서 그 개인이 자기의 어떤 그런 평가의 기준 또는 어떤 성격이나 태도의 근원을 삼는 집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성원 자격 집단은 어떤 여기는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고, 중거 집단은 뭐 어느 개인에 속해 있든 간에 그거하고는 어떤 면에서 특별한 영향은 없지만은 그 개인이 자기 평가의 기준이라든지 성격이나 태도, 이 근원을 삼는 우리가 집단을 중거 집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집단의 우리가 본질을 보겠습니다. 우리 집단의 본질은, 자, 여기서는 집단 형성, 그 다음에 집단성, 그리고 어떤 집단 구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자, 집단은 왜 형성되고 소멸되는가, 그리고 그 집단의 특성이란 무엇이고 집단의 구조는 무엇인가, 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식 집단은, 이 공식 집단은 우리가 보면, 자, 조직의 어떤 방침과 계획에 따라서 형성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 집단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비공식적 집단은 이제는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되고 소멸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비공식적 집단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뭐 그런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뭐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위해서 뭐 중고등학교 동문회 동창회 뭐 이런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 그래서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언젠가는 뭐 특별하게 그 모임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어려운 점이 있다든지 그 취미가 이제 뭐 시들해졌든지 뭐 그런다면은 여기에서는 소멸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사실 우리가 집단의 형성과 소멸을 따라서 공식적 집단과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나눠서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집단을 나눠서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공식 집단에 대해서만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비공식 집단의 어떤 집단 형성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는 비공식 집단의 여기에서는 형성 원인으로서는 여기에서는 자, 첫 번째는 개인 간의 매력이 집단 형성의 원인이 된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매력은 뭐냐면, 자,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끌리는 관계가 형성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집단의 어떤 참여 내지 집단의 형성을 가져오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요소가 뭐냐면 뭐 장소적인 어떤 근접성이 있다든지 뭐 외모, 그다음에 어떤 교호작용, 이런 어떤 사람들 간의 어떤 유사성을 가지는 것을 여기는 집단 간의 형성 요인을 가지고 우리가 개인 간의 어떤 그런 집단 형성 요인을 될 수 있고요. 자, 다음에는 집단의 어떤 목적과 활동이 집단 형성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자,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보고 매력을 느껴서 참여하는 거예요. 그 집단에.
여기는 뭐입니까? 그러면 그 집단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의 이념이나 신조 이런 것들이 같다든지 뭐 취미가 같다든지 그다음에 그 집단 구성원들이 어떤 성공적인 이런 형성들을 사람을 통해서 이뤄간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우리가 집단의 목적과 관련된 집단 형성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자격이 집단 형성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는 뭐냐 하면 자, 집단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 집단의 참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구성의 어떤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자, 사람들은 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집단 외에서 어떤 목적을 여기에서는 추구하려는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조직 내 어떤 동문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입해서 동문회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친목단체에 가입해서 그 조직 내 각종 어떤 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 요즘에는 그 SNS가 많이 이제 발달되다 보니까 뭐냐면 사업적인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지. 그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것들이 너무 많이 막 이런 것들을 위해서 광고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비공식적인 집단을 가는 것은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신념이나 이념 이거에 맞는다든지 취미가 뭐 같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동문회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떤 그런 그 동아리라든지 뭐 이런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성, 우리가 집단성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 자, 집단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자, 집단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집단성이라고 이제 말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머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는 이제 뭘 얘기했느냐 하면, 자, 특정한 집단이 어느 정도 집단으로서의 어떤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이러한들이 요소가 여기에서는 재구성되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은 뭐 여러 가지가 여기에 있겠지만은 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해야 할 요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집단의 어떤 성숙성 여부에 따라서 성숙한 집단과 비성숙한 집단으로 이제 구분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집단을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집단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의 구조에는 어떤 집단의 규범이라든지 집단 구성원의 어떤 역할과 지위, 그다음에 권한과 책임, 그다음에 집단의 어떤 응집성과 그다음에 집단 구성원 간의 어떤 거리 이런 것들을 어떤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가 어떤 말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집단 규범, 그다음에 집단의 규범과 그다음에 어떤 집단의 응집성 이런 것들을 한번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규범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 구성원이 준수할 것으로 뭐 기대되는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규범은 집단 구성원의 어떤 행동의 틀을 제공하고 있고 그들의 어떤 행동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예측할 수 있는 어떤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집단 규범성이다. 그래서 집단 규범은 집단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준수하게끔 압력을 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규범에 반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탈이라고 할 수 있다는 일탈. 집단 규범에 반하는 것은 일탈이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의 응집성입니다. 이 응집성이라는 것은 자, 집단의 어떤 구성원이 집단에 대해서 갖는 어떤 매력 이것을 어떤 우리가 여기에서는 집단의 응집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자, 구성원들이 집단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집단을 떠나지 못하게 하는 어떤 강력한 힘을 우리가 응집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응집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집단의 단결성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응집성이 강한 집단에서는 구성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공통된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집단 규범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응집성이 강한 이런 집단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집단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여기에서는 만족감을 얻으면서 생활을 한다는 거죠. 다음에는 집단의 활동과
성과의 어떤 결정 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집단의 역학이라고 하는데, 자, 여기에서는 집단의 역학의 의의는 뭐냐면, 자, 집단에서 구성원들의 어떤 상호작용은 이 집단을 정태적인 상태에서 어떻게 동태적인 상태로 이 변경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호작용을 하는 집단의 어떤 동태성을 연구하는 것을 여기에서는 집단 역학이라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역학은 어떤 면에서는 집단의 형성이라든지 어떤 구조와 기능, 그 다음에 어떤 활동 뭐 이런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자, 직무의 어떤 임무 수행 활동, 직무의 어떤 것에서 임무 그 결과 변수는 직무의 임무 수행 활동, 그 다음에 집단의 구조와 형태, 그 다음에 집단 자체의 어떤 존속,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 변수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성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뭐냐면,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 보면 이 환경적인 요인, 그 다음에 구성원, 이 구성원의 요인, 그리고 집단의 어떤 구조라든지 관리 상황적 요인,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그리고 어떤 녀석이 개별적으로, 그 다음에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죠.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의 어떤 성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정적인 변수 원인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결과가 변수가 이게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결과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결정 요인이 또 변수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상호작용을 하면서 집단의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고요. 자, 집단 특성의 어떤 결정 요인입니다. 집단 특성의 결정 요인은 뭐 여러 가지가 요인이 있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단 특성의 결정 요인은 첫 번째로 환경적 요인입니다. 자, 환경적 요인이라는 것은 이 집단을 둘러싼, 여기는 외부적 환경의 총체를 우리가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집단의 상위 체제인 조직 전체의 어떤 업무 배분, 그 다음에 조직 구성원의 어떤 장소적 배치, 그 다음에 공식적 업무의 성격, 그 다음에 작업 시간의 배정, 집단의 어떤 생성과 활동, 이거에 관한 어떤 조직의 어떤 관리 전략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 전체의 어떤 업무 배분은 공식적 집단의 규모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구성원의 요인은, 자, 구성원의 요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집단을 구성하는 구성원과 관련된 요인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어떤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 집단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 구성원의 어떤 성격이라든지 욕구, 능력, 조직상의 어떤 지위, 그 다음에 기대, 과거의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여기에서는 이 집단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나치게 어떤 개인적인 성격을 갖는 구성원보다는 집단주의적 성향을 가진 어떤 구성원들이 집단 생활에 더욱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어떤 구성원일수록 집단 생활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상의 어떤 지위 차이가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집단으로서의 어떤 일체감이 낮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구성원의 어떤 능력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경험이 많을수록 집단의 생산성과 효율성은 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집단의 어떤 구조라든지 관리 상황적 요인을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집단 내의 어떤 구조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업무의 분화라든지 역할, 지위, 권한과 책임, 이런 것들이 어떤 집단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사 전달, 의사 결정, 이런 어떤 방법과 이런 어떤 체제, 이것이 집단의 어떤 집단 활동에 영향을 어떤 미친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규범은 여기에서는 집단 구성의 활동을 여기서 영향을 준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상황적 요인으로서는 여기에서는 또 규모, 그다음에 사회적 밀도, 가업의 특성, 집단 구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자, 집단의 규모가 집단의 어떤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규모 집단이 대규모 집단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우리가 높다고 할 수 있죠. 높고 문제 해결도 어떤 금방금방. 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소규모로 이루어가니까 해결을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밀도가 집단 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밀도란 뭐냐라고 하면, 자, 각 구성원의 어떤 도보거리 안에 들어있는 집단 구성원의 수를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어떤 그 사회적 밀도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집단 갈등의 어떤 의의와 종류입니다. 그래서 집단 갈등의 의의와 원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조직이 분화되면, 여러분들, 조직이 분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업무의 내용이 달라지죠. 그리고 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상호 간의 역할의 기대가 차이가 생김으로써 여기에서는 집단 간에 이제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이 집단 갈등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는 이 집단 간의 어떤 대립적, 그 다음에 적대적인 어떤 상호작용이라든지 이 구현작용을 여기에서는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긴장이라든지 불안, 심지어는 어떤 적개심을 느낄 수 있고, 이러한 어떤 심리적 상태는 뭘로 나타나냐면 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집단 갈등은 여기에서는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호 의존성에 비춰봤을 때 이러한 갈등 요인은 어떤 여기에서는 개인적 요인, 그 다음에 집단적 요인, 조직적 어떤 조직관리적 요인,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개인적 욕구는 어떤 여기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에서는 그 욕구나 어떤 지각의 차이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적 요인은 여기에서는 집단의 이익이나 목표의 차이, 그리고 조직적 관리는 조직이 제공하는 어떤 자원의 제공,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의 이런 갈등은 조직 내에 여러 가지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그 결과는 뭐 순기능과 역기능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은 집단의 어떤 그런 움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독재적 리더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떤 가업 지향성을 강조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통일성 강조, 이런 것들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간의 갈등은 어떤 지각의 왜곡이라든지 의사소통을 감수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집단 활동에 대한 엄격한 감시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는 집단 갈등의 종류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갈등의 종류에는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공식 집단 간의 갈등과 그 다음에 준공식 집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 간의 갈등,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공식 집단의 갈등은 어느 조직에서든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계층 집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기능 집단 간의 갈등, 그 다음에 참모기관과 개성기관의 갈등, 이런 것들로 여기서는 공식기관의 갈등을 우리가 또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 계층 간의 갈등, 이 계층 간의 어떤 갈등으로서 조직 내에는 모든 계층 간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 계층을 봤잖아요. 우리가 관리 계층을 보면 우리가 최고 관리층에서, 그 다음에 어떤 상위 관리층에서, 중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위, 그 다음에 작업 계층,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계층 상호 간에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어떤 분쟁은 계층 간의 갈등이 가장 어떻게 됩니까? 첨예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기능 집단 간의 어떤 갈등으로서 조직이 수평적으로 분화되어서 업무가 이 기능적으로 연결되는 집단 간에 이제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업무의 어떤 시간 선호에 따라서 업무나 자원 배분상의 경쟁이 격화될 때 이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사업부서별 이러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까도 이 세분화되는 이 조직도 얘기했지만, 이 세분화되면은 처음에는 조직이 어떤 공통에서 목표했을 때는 상호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잘 되지만, 이게 이제 자꾸 세분화되고 분업화되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자꾸 업무 분화가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주의, 조직의 어떤 이기주의가 생기고 여기에서는 같이 협조가 안 되고 이제는 이러한 갈등 관계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그래서 어떤 그런 사업부가 세부적으로 분화되는 것도 좋지만 그런 분화되는 따라서 이러한 또 역기능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셋째는 이 참모기관과 개성기관의 어떤 갈등.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참모기관과 개성기관은 기본적으로 이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모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이 지휘관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아까도 이 관리 계층이 맞지만 이렇게 지금 계층 간에 이렇게 엮여져 있으면 참모는 이렇게 여기서 역할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제 뭐 저기 대대장, 중대장, 소대장 같은 거는 이런 관리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1, 2, 3, 4 인사, 정보 작전, 이제 정보 작전, 인사, 군수 뭐 이렇게까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여기에는 뭐 또 이제 뭐 동원도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참모들이 있지만 의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여튼 기본적인 거는 이러한 것들 간에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르다는 거죠. 참모와 개선 간의 역할은. 그래서 기본적 인식과 지향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회적 배경과 이 교육적 배경이 다를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참모기관과 관리 참모기관, 그 다음에 개선기관 간에도 여기는 갈등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여기에서는 이런 갈등이 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청와대도 보면 청와대의 어떤 참모들 보면은 얘들은 무슨 수석 무슨 수석인데 실적으로 보면 장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석의 역할이 더 어떤 면에서는 더 커지고 막 이런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요소에서 그래서 그런 갈등을 여기에서는 잘 조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자, 중공식 집단 간의 어떤 갈등은 조직 문화에 따른 어떤 갈등을 제외한 여러 어느 정도 어떤 제도화된 갈등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중공식적 집단의 갈등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집단 갈등의 과정입니다. 집단 갈등은 자, 조직에서 이런 집단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집단 형성 단계,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집단 의식 단계, 그다음에 뭐 집단 대립 단계, 집단 갈등 해결 단계 뭐 이런 요소 우리가 이제 네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가 자, 조직 내에서의 어떤 집단이 형성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공식 집단과 비공식 집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식 집단은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런 부문화 계획이라든지 전문화 계획,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수평적, 수익적 이런 것들이 구분돼서 집단이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 집단이라고 하고 있고 비공식 집단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돼서 소멸되는 이런 어떤 것을 우리가 비공식적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두 번째는 자, 일단 형성된 집단의 어떤 구성원들이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일체감을 갖는 단계. 그래서 여기는 집단의 목표를 인식하게 되고 구성원 간에 어떻게 됩니까? 친밀감이 커지고 그다음에 다른 집단과 구분되는 어떤 일체감이나 동질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성원들이 같은 집단이라면은 뭐냐면은 여기서는 우리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이 집단 구성원의 일체감이나 우리의식을 갖게 된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강한 유대감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형성함. 응?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뭐 이제 이런 일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뭐 군인 같은 데는 뭐 군복을 입는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동아리라든지 그다음에 학과 티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체감을 조성을 하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그런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자, 세 번째는 자, 집단 간의 어떤 대립이 현실화되는 단계. 집단 간의 대립이 현실화되는 단계로 자, 조직 내에서 문제를 처리하면서 집단 간의 어떤 이해가 충돌하거나 협력이 되지 않아서 이 불편을 느끼거나 불만스러운 상태가 지속되다가 집단 간의 어떤 대립과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를 보면 자원이라든지 기회의 제한으로 인해서 집단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네 번째는 집단 간 갈등이 해결되는 단계. 그래서 뭐냐면 자, 집단 간의 어떤 대립과 이 싸움은 어떻습니까? 집단 간에 스스로 해결해서 이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때로는 어떤 3자가 개입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갈등을 해결하는 정도에 따라서 여기는 임시적 해결인 어떤 준해결과 갈등이 완전 해결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갈등의 어떤 기폭제가 생길 때마다 반복돼서 발생되는 이러한 요소들이 여기에서는 생긴다라고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집단의 관리입니다. 자, 집단의 관리. 자, 집단의 관리는 효과적인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집단으로서의 어떤 정체감이 형성되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집단 구성원들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동기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기와 중장기에 걸쳐서 집단이 그 목표 달성을 향해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집단의 어떤 리더라든지 이런 관리자는 리더십을 발휘해서 효과적인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집단의 관리는 조직의 관리자는 이 집단 간의 경쟁과 갈등이 있을 때 이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단의 갈등 과정을 우리가 이제 여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그 리더십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좀 빨리 이렇게 진행된 사항이 있었는데요. 이 리더십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서 이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떤 짧은 시간 내에 강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같이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더십의 어떤 중요성입니다. 자, 리더십은 이 작게는 집단으로부터 그 다음에 크게는 대규모 행정 조직에까지 일정한 어떤 목적을 좀 더 어떻게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모든 유기체적 존재이다. 유기체적 존재다. 리더십은 작게는 집단으로부터 크게는 대규모 행정 조직에까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어떤 업무들을 이 목적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지기 위한 유기체적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우리가 조직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조직은 공식적 조직과 비공식적 조직이지만 이 비공식적 조직으로 인해서 우리가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공식적 조직에 의해서 정부 조직법이라든지 공식적 어떤 정관이나 정책에 의해서 이런 만들어지는 우리가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리더십도 마찬가지로 이 유기체적 이런 목적을 달성해서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리더십의 이 개념과 특성을 우리가 살펴보면 리더십이란 뭐냐면 여러 가지로 또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자들의 또 어떤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어떤 주장하는 범위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리더십이란 사회적 단위에서 지도자, 추종자 이 구성 지도자와 추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이 기술이나 과정을 우리가 어떤 리더십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더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예를 들어서 나를 따르자라고 하는 것이 리더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팔로우십이 된 어떤 리더가 더 중요하냐, 여러 가지가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2002년대는 축구를 잘하면서 히딩크의 어떤 리더십을 어떤 여러 가지 본받기도 하고 요즘 최근에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운동 경기자라든지 지도자라든지 그런 사람들 어떤 리더십을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리더십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행동하게 하는 어떤 기술이나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또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똑같은 구성원들이 여기에서 어떤 운동 경기라 그러면 또 우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도 어떤 면에서 보면 꼴찌할 수도 있는 성적을 하여튼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그런 성적을 거둘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꼭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는 어떤 리더자가 이 국가를 이끌어가느냐라고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의 어떤 리더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최고의 권력권자가 정책 결정권자가 모든 것들을 다 알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시적소에 정말 적정한 그런 어떤 인사를 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리더십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에서도 비기든지 뭐 지든지 할 때 어떤 교체를 하잖아요. 교체를 해서 상당히 그 교체한 선수가 들어가 가지고 뭐 결승골을 넣고 뭐 승리한다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그 이제 리더십이 뭐 아주 돋보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단체에서 이 리더십은 상당히 중요한 이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리더십의 어떤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은 자, 여기에는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지도자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자, 인간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와 어떤 수평적인 관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리더십은 자, 지도자와 추종자라는 어떤 그런 수직적인 관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지도자가 이끌고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추종자가 이에 따르는 관계를 우리가 이제 리더와의 어떤 그런 지도자와 추종자의 관계를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면 이 지도자와 추종자의 어떤 상호작용성에서 발생하고 변동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그 지도자와 추종자의 어떤 그런 관계를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두 번째는 사회적 단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나 어떤 개념이다. 그래서 사회적 단위로는 여기에서는 뭐 집단이라든지 조직, 지역사회, 어떤 뭐 국제기구, 뭐 국가나 국제기구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조직이라든지 뭐 기업 조직, 행정 조직, 그다음에 사회 조직 이런 것들의 어떤 리더십은 여기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조직 내에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아직 이 집단 그리고 어떤 그런 군종이나 어떤 그런 선동가나 가정의 부모 이런 어떤 그런 역할 속에서 리더십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 리더십은 어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도록 영향을 주는 기술이나 과정이다. 리더는 영향을 주는 기술이나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조직 내의 문제라 하더라도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련되는 것을 어떤 리더십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리더십은 뭐냐면 사회적 단위 내에서 어떤 공동의 목표, 그다음에 어떤 공동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것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여기에서는 공동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이런 어떤 기술과 과정에 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추종자의 어떤 자발적인 행동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의 어떤 강제적인 행동이라든지 이 강압적인 요구에 의해서 추종자가 끌려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어떤 리더십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종자의 어떤 자발적인 노력은 지도자의 어떤 권위에 의존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서는 또 어떤 그 권위하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관리자하고는 또 이제 우리가 틀린데 그 권위는 여기에서는 어떤 강압적인 이거에 요구해서 끌려오는 그런 것은 진정한 리더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자발적 노력을 통해서 지도자의 어떤 권위에 의존해서 이뤄가는 것이 진정한 어떤 리더십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어떤 리더십의 행위자,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그런 리더십의 행위자를 우리가 한번 여기에서는 살펴볼 수 있는데, 자, 리더십의 행위자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가 어떤 그런 죄송합니다. 리더십에 관한 어떤 연구를 우리가 먼저 살펴봤는데, 우리가 세 개를 먼저 한번 살펴보지 않고 넘어갔네요. 자, 리더십의 연구는 자질론, 집단론, 그 다음에 상황이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는데, 자질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자, 리더인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어떤 자격이라든지 능력, 여기는 속성의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어떤 접근 방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질론에서는 어떤 그 지도자는 자질을 선천적으로 타고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천적으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획득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자질이 지도자와 추종자를 구별케 한다는 것인 우리가 유념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갖춰야 할 어떤 자질, 그 다음에 속성, 지적 능력, 성격과 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기에서는 자질론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 집단론이라는 것은 자,
지도자와 추종자 간 어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이다. 그래서 이 접근은 여기는 추종자들로 구성된 어떤 집단의 종류라든지 어떤 성격, 그 다음에 내부 구조에 따라서 지도자와 추종자 간의 어떤 관계인 리더십의 내용이나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황 이론은 지도자 개인의 어떤 자질과는 관계없이 이 집단이나 조직의 성격, 그 다음에 직무의 특징, 리더의 어떤 권력, 태도와 인지, 시간, 장소 및 환경적 요인, 그 다음에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이러한 입장으로서 인간적 요인보다는 어디에 사회적 요인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하의 성숙 요인을 상황 요인으로 여기에서는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 요인에 따르면 행정 리더십과 어떤 기업 리더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영역에서 리더십에도 안정된 시대와 변화의 시대, 그 다음에 대규모 조직과 어떤 소규모 조직, 그 다음에 봉사 조직과 규제 조직 이런 간의 어떤 리더십은 우리가 구분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리더십의 행위자, 지도자죠. 지도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지도자를 먼저 의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조직 내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어떤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떤 관리자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관리자는 뭘 가지고 옵니까? 이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도자는 어떤 면에서는 공식적인 권위보다는 이 조직 구성원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이라든지 태조, 인성 이런 어떤 기술, 어떤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여기에서는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지도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기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기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방향 제시자입니다. 이 방향 제시자는 뭐냐면 지도자는 집단이라든지 어떤 조직의 임무와 역할, 그다음에 어떤 목표와 비전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어떤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 제시자다. 지도자는 그렇게 두 번째는 내부의 어떤 구심자다. 지도자는 집단이라든지 이 조직 내부의 어떤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면 조직의 어떤 통합을 이루어가는 어떤 구심점,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정서적 구심체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도자는 흩어져 있는 어떤 개인들의 힘을 모아서 집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구성한 거를 뭘 합니까? 단결을 도모하고 유지해가는 이런 어떤 구심자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 여기는 지도자의 어떤 기능이다라고 할 수 있죠. 다음은 대표자와 보호자입니다. 지도자는 조직이나 집단의 어떤 외부에 대해서 어떤 그것을 대표하고 보호한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의 최종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이 어떤 대표자, 지도자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결정된 의사를 대외적으로 이제 공표하는 것, 여기가 대표자, 보호자 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제 다음은 동기부여자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방향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내부 구심자 여러 가지 하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도자는 저는 여기서 굽는다 그러면 이 방향을 제시하고 동기부여를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이러한 기능들은 동기부여는 지도자는 부하가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면 계속적으로 어떻게 돼요?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어떤 촉매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본인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할 수 있도록 여기는 행동을 자극을 주고 그다음에 동기를 유발시켜주는 이러한 요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신상펄벌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맛있는 것도 살 수도 있지만 하여튼간에 그런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봉사자다. 봉사가 어떤 제일의 의무인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어떤 최우선 순위가 봉사받아야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 그렇죠?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지도자는 뭐냐면 이 부하들을 위한 어떤 봉사 정신을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 종래의 어떤 그런 리더, 즉 지도자의 어떤 기능에 어떤 비해서 새로운 접근법으로 여기서는 이제 봉사자를 우리가 한다. 그래서 같이 한번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기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직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을 해나가는 그러한 봉사자의 역할이 우리가 지도자의 어떤 기능 중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지도자의 자질은 어떤 자질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거죠. 뭐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로서는 뭐 여러 학자들이 제시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적 능력서부터 기타 능력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적 능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추종자보다는 지도자니까 추종자보다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 능력이 우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적 능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지능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단력, 어떤 전문적 능력, 기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격과 태도. 자, 지도자는 이 추종자와 구별되는 이 성격과 태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뭐냐면 뭐 책임감이라든지 근명성, 성실성, 용기와 신념, 자신감, 그다음에 자아실현성, 뭐 독창성, 독립성, 뭐 감정적 균형, 그다음에 뭐 불평부당, 그다음에 높은 어떤 도덕성, 융통성, 유머, 그다음에 동정심, 쾌활심, 예의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성격과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되는 것은 이 지도자는 유머 감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유머 감각. 그다음에 이제 육체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자, 효과적인 리더십에 어떤 관련되고 제시되는 특성으로서는 여러 가지 어떤 뭐 나이라든지 뭐 키, 몸무게, 뭐 외모, 여러 가지 특성, 뭐 이런 것들, 그다음 강인한 체력력, 그다음에 어떤 그런 그 정력, 어떤 그런 리더십, 뭐 이런 것들이 어떤 필수적인 그런 어떤 육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기타 어떤 능력으로서는 뭐 어떤 그 지도자는 결단력이 있어야 되고 조직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을 조정할 능력이 있어야 되고 의사 전달 능력과 그다음에 전략 형성 이런 능력이 리더십의 어떤 효과성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이러한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리더십의 유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유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건의형, 민주형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리더십의 유형은 실적으로 보면 민주형 리더십이 가장 바람직한 우리가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적으로 보면 이 건의형 리더십도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의사결정권이라든지 이거는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부하에게 명령과 지시를 해서 직무 수행에 중점을 두는 여기에서는 건의형 민족의 리더십 유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자유방위 유형은 뭐냐면 부하에게 의사결정권을 위임하는 리더십. 그리고 우리가 민주형은 뭐 제일 좋은 리더십이었지만 부하를 어떻게 참여하고 여기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게끔 인간관계에 중점을 두는 리더십. 이것이 이제 우리가 민주형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지형론과 여기는 직무부양법. 자, 인간지형은 뭐냐면 자, 조직 구성원의 어떤 욕구 만족이라든지 인간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중시하는 유형. 이것이 이제 인간관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지향법은 자, 조직의 목표나 직무의 성과 달성을 강조하는 직무 여기에는 지향형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지휘관과 뭐 여러 가지 이상형, 코칭형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지휘관형은 뭡니까? 자, 이 변화에 대해서 높은 위기감과 종업원의 어떤 저항을 하향식으로 수행하는 유형을 우리가 이제 지휘관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사회장형은 뭐냐면, 자, 변화에 대해서 낮은 위기감과 종업원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작업반을 운영해서 수행하는 유형, 이것을 우리가 이사회 유형이라고 하고, 촉매자형은 자, 변화에 대한 어떤 낮은 위기감과 종업원의 어떤 저항에 대해서 상향식 주도권을 자극하는 유형. 그 다음에 코치형은 뭐냐면 자, 변화에 대해서 낮은 위기감과 종업원의 어떤 개방에 대해서 넓게 참여를 허용하는 유형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있는데 자, 이러한 유형은 이제 우리가 거래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환과 거래, 그 다음에 상관은 부하를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일에 흥미를 부여해주고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실적을 올린 직원들에게는 뭘 해줍니까?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낮은 실적을 올린 직원에게는 뭘 줘야 됩니까? 이제 뭐 상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 거죠.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상관과 부의 어떤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리더십이 어떤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고 변혁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임무라든지 어떤 성공의 비전, 그다음 공유하는 가치, 추종자들이 리더를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여기에는 어떤 그런 카리스마라든지 제한력, 부하에 대한 어떤 그런 권한 부여,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조직 원성에 대한 높은 관여와 실적을 호소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유형을 우리가 변혁된 리더십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리더십의 체계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리더십의 체계는, 자, 이런 지도자의 행동이 여기에는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리더십의 효과성은 또다시 조직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도 행동이 어떤 리더십의 효과성에 여기에서는 이제는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어떤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의 효과성을 영향을 미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여기는 상황적 요인과 그다음에 상호작용 요인 이런 것들에 어떤 면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상호작용 요인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여기에서는 어떤 추종자 상호작용을 의미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이 지도자 요인은 그다음에 어떤 추종자 요인과 상호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는 또 이 추종자와의 관계를 어떤 면에서는 상호작용을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리더십의 체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리더십의 어떤 구성 요소를 우리가 보면, 자, 지도자 행동인데 여기에서는 자, 지도자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도자가 추종자에게 이 영향력을 미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우리가 여기에서는 얘기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리더십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과성. 시간이 이제 많이 또 지나가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았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자, 리더십의 효과성과 조직의 효과성은 뭐냐면, 자, 리더십의 어떤 결과라든지 산출을 평가하는 기준으로서 이 조직의 효과성을 들고 있고, 추종자의 업적이라든지 추종자의 어떤 만족도 달성 효과들을 포함할 수 있다. 그래서 리더십의 효과는 어떤 지도자의 행동에 의해서 추종자가 자발적으로 이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행동하는 정도를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호작용은 뭐냐?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여기는 지도자와 이 추종자 간의 어떤 이런 것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리더십의 효과성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고요. 자, 추종자, 이 팔로우십은 뭐냐면 셀프 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자, 리더와 효과적인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켈리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추종자를 효과적 추종자, 뭐 소외적 추종자, 뭐 양 예스맨 이런 것들을 분류했는데 우리가 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다. 자, 다음에는 이제 효과적인 리더십을 효과적인 어떤 그런 그 추종자 어떤 그 필수 자질을 보면, 여태까지는 우리가 리더자 하면 어떤 권한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자, 추종자의 어떤 필수 자질은 자기 관리와 자기 책임이 실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중심적이거나 자기 세력 강화에 어떤 열중을 해야 되고, 그들 자신의 어떤 능력과 전문성에 투자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한 어떤 에너지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용감하고 정직하고 신뢰할 만해야 된다. 그래서 효과적인 추종자의 어떤 필수 자질은 여기에서 4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상황 요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 요인은 자, 가업의 난이도, 어떤 일상성, 그 다음에 명백성, 뭐 여러 가지 어떤 이러한 요인들을 우리가 그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장소라든지 공간적 범위가 어떤 지역적인가 전국적인가 이러한 사항적 요인이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하면, 자, 지도자의 어떤 자질과 권한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에는 뭐 지식이라든지 사회적 어떤 성숙성, 관용, 내적 동기와 성취욕, 인간관계 기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더십의 발휘 영향으로 인해서 공식적이고 합법적이고 보상적 권위를 갖고 있는 리더십 발휘가 용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의 어떤 영향력은 이 공식적이고 합법적이고 이 보상의 권위를 갖고 있다 그러면 리더십 발휘가 용이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리더십의 개발은 우리가 한번 보면,
자, 전통적 리더십의 개발은 이상적 리더의 어떤 자질이라든지 어떤 조건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인 리더의 어떤 자질과의 차이나 이 부족을 보완해서 육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제임스와 콜린스의 어떤 현대적 맥락에서 뭐 지각 능력이라든지 해석 능력, 연계 능력 이런 것들을 육성할 것을 여기에서는 뭐 제안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자, 여기에서는 맨날 뭐 우리가 뭐 상관적인 요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부하의 상관과의 관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과 부하의 관계는 상호적인 관계죠. 그래서 부하는 이 관계를 다루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하가 상관의 관계를 관리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상관과 상관이 놓인 어떤 맥락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부하 자신과 부하 자신 간의 욕구를 어떤 평가하고 관계를 여기에서는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부하와 상관, 그 다음에 양자의 욕구 이런 어떤 것들을 상호 어떤 이런 기대에 따라서 의존성과 정직성 이거에 어떤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상관의 권한 행사와 부하의 수용이다. 상관의 권한 행사. 자, 조직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명시적 방법과 무시적 방법이 있는데 이 자원의 배분과 상징의 배분을 통해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뭐 훈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수여함으로써 우리가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권한의 행사. 자, 조직에서 행사된 권한에 대해서 수용자가 반응하는 어떤 양태는 어떻게 됩니까? 순종이라든지 거부, 저항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직에서 행사된 어떤 권한에 대해서 이 수용자가 반응하는 것은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지만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는 실적으로 보면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사표를 쓰고 나간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요소는 우리가 잘 고려해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권한 행사의 한계. 자, 조직에서 이 권력의 행사는 공식적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이 수용 정도가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인 이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때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도화된 권력일수록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 행사되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당히 이러한 어떤 권한의 행사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어떤 공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제도적인 이러한 권력에서 이루어져야지만 이런 어떤 리더십이 적절하게 행사되고 거기에 따라서 실효성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좀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이번 시간에도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어떤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챕터만 떼서 우리가 서로 상의하고 토의하고 이런 시간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 강의 듣냐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한 주 더 강의를 진행하고 11월 초에 우리가 중간고사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